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은 소화기관입니다. 명치 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죠. 췌장에도 악성 종양인 암이 생길 수 있는데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요.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치료법들이 있을 텐데요. 췌장암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조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지적되는 췌장암은 어떨까요?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일까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 치료가 궁금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에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없는 건 위치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췌장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유독 무섭다고 알려진 이유는 네. 췌장암 자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췌장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주변의 조직이나 림프절,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위치 역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 그러니까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복통이나 황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췌장암에 대해서 유독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췌장 상태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상복부 초음파로 췌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1차적인 검사이기도 한데요. 다만 췌장은 복부 깊숙한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위장관 가스에 의해서 영상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당시 환자의 복부 상태에 따라서 췌장의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췌장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반드시 되는 검사이긴 하지만 작은 췌장암이나 초기 병변을 발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확인이 만약에 되었다면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CT나 MRI 같은 추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췌장암의 치료에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면 아주 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 초기라는 거죠? 네,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다만 췌장암의 정확한 병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병리 검사를 통해서 암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 또 혈관이나 신경 침범 여부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뒤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는 몇 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먼저 합니다. 췌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된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췌장이란 장기가 해부학적 위치가 간이나 위, 대장 같은 다른 장기보다 깊은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종양이 주변 구조물들의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기 전까지는 환자분들이 또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은 황달, 체중 감소, 복통, 당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수술하기가 좀 힘든 경우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췌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10명이 오시면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주변에 이제 혈관 침범이나 네. 다른 장기로의 전이 때문에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변 혈관 침범이라든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전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암의 크기가 작아도 수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단순히 크기보다도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주변의 구조물을 얼마나 침범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주변에는 간이나 장 이런 주요한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큰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네. 암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요한 혈관을 침범했거나 또 간이나 복막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네. 당장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는 네. 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나요? 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항암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또 종양의 크기나 범위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항암 치료 후에 종양이 감소하거나 혈관 침범 범위가 줄어들어서 네. 진단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경우에도 일정 항암 치료 이후에는 수술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통해서 병을 최대한 조절을 하고 네. 또 완치를 목표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는지 나중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항암 치료라고 한다면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췌장암에서는 드물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또 최근에 여러 암종에서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서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요. 먼저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네.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네. 하지만 췌장암은 암 주변에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많고 면역 세포의 침투를 억제하는 그런 특수한 종양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또 두 번째로 표적 항암제는 암 세포가 가진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변이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인데 네. 췌장암에서는 이러한 표적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의 비율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이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표적 치료랑 네. 새로운 면역 치료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 선택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항암제도 많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적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결국 치료 방향은 수술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수술이 가능한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네, 현재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 맞습니다. 네.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은 암이 췌장 주변의 주요 혈관을 심하게 침범하지 않았고 간이나 폐 이렇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췌장암에서는 암의 크기 자체보다도 주 혈관 침범,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가 수술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혈관 침범 여부, 원격 전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췌장암의 단계로 볼 때 절제 가능 췌장암, 또 경계성, 국소 진행성, 또 전이성으로 구분이 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처음 진단 당시 수술 가능성을 기준으로 첫 번째 절제 가능, 두 번째 경계성 네. 절제 가능, 세 번째 국소 진행성, 네 번째 전이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절제 가능성으로 그 단계로 진단이 되신다면 바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경계 절제성, 국소 진행성은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네. 이후에 수술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성 췌장암은 주로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췌장암의 수술 방법은 암의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췌장을 부위로 나누는데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게 됩니다. 네. 췌장 머리, 두부 쪽에 있는 암이 발생이 됐을 때는 췌두부 12지장 절제술이라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수술은 처음 체계화시킨 외과 의사 이름을 따서 흔히 휘플 수술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네. 반면에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최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이 외과 영역에서도 수술 범위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단계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서 수술로 치료를 끝낼 수 있으면 회복이나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췌장암이 치료가 어려운 암이기는 하지만 네. 조기에 발견이 돼서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췌장암은 다른 장기 암에 비해서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말씀드려서 암의 상정과 전이가 비교적 빠르고 수술로 다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수술 후에 환자의 연령이나 전신 상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머리, 몸통, 꼬리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법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건 어떨까요? 암의 위치가 췌장의 꼬리 쪽인지 머리 쪽인지에 따라서도 수술법이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암의 위치 자체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후에 관리 방법도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후 관련돼서는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고 네. 그럴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나 재발 위험성 인자가 있는지 그래서 췌장암에서 예후를 판정할 때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이 돼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에 따라 수술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난이도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침범 여부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흔히 우리가 휘플 수술이라고 불리우는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는 암을 수술할 때는 네. 완전히 장의 배열을 바꾸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후에 회복 단계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보통은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도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경계성은 항암 치료 먼저 하고 수술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췌장암 치료는 수술이 가능하더라도 수술만으로 치료를 마무리하다기보다는 네. 재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절제 췌장암의 경우에는 암이 주요 혈관과 매우 가깝게 붙어 있거나 일부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네.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암의 진행을 좀 억제하고 조절을 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수술로서 눈에 보이는 모든 암을 제거를 하더라도 네. 사실은 몸 안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0은 아닙니다. 네. 그러한 것이 바로 미세전이인데요. 수술 후 항암 치료는 이러한 미세전이를 치료를 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 췌장암이 좀 공격적인 성격이라서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술 후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 예. 또 수술 후에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네. 큰 수술이다 보니 환자의 전신 상태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한두 달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병리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절제연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절제연에 미세전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방사선 치료도 함께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치료를 하자면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치료는 수술을 집도하는 간담체외과 전문의뿐만이 아니라 네.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소화기내과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네. 다학제 진료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참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환자와 가족은 가슴이 철렁할 텐데요. 예전과 비교하면 좀 치료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치료 중인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네, 췌장암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암이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수술 기술 또 항암 치료 크게 발전함으로써 치료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재까지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네. 따라서 췌장암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되신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특히 예전에는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환자들 중에서도 의료진들의 수술 기법이 발전함으로써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또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도 항암 치료로 종양이 조절이 되면서 수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복부 초음파가 기본적인 검사이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CT나 MRI 이런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흡연, 음주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검진이 권장이 됩니다. 네. 또 췌장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지체하시지 마시고 간담체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의료진으로 보기에 췌장암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수술이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췌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췌장염 진단을 받았을 때 혹시 암의 위험도 높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췌장에 반복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고 또 자극이 계속된다면 암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염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 특히 음주,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췌장의 염증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CT나 MRI 등을 촬영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신아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별의 안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장애 증상으로 고생하는 30대 여성의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0대
20대에 접어들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3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초입인데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안 했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많은데, 이 30대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통과 체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통이 되게 일상적으로 생기고 밥을 조금만 과식해도 바로 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얹히고, 그리고 좀 과로를 하면 코피가 나요. 그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을 시도를 했는데 복싱을 3달을 끊었다가 4번을 가고 안 가서 운동보다 조금 먹는 걸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먹어야 하는 비타민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젊은 30대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건 좋은 일이죠? 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다만 30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건강이 나빠진다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이 30대는 이제 앞으로 이 건강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때에는 뭐 잠도 조금 덜 자고 뭐 식사도 뭐 불규칙하게 하더라도 네. 이 버텨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 30대부터는 이제 피로라든지 소화불량, 이 체중 증가 같은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내 생활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수면은 충분한지, 식사는 규칙적인지, 운동을 너무 안 하진 않는지, 네. 뭐 스트레스가 쌓여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건강관리라는 거는 이제 거창하게 시작할 건 없으시고요. 작은 습관을 좀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소화장애로 부담을 느끼나 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체한다고 하는데요. 30대 초반인데 위 내시경을 해봐야 될까요?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뭐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상이 반복되고 이전과 다르게 자주 체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들 정도로 불편하다라고 하면 진료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체중이 이유 없이 줄거나 음식을 좀 삼키기가 좀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토하거나 검은 변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연 주신 분처럼 작년부터 증상이 새로 생겼고 뭐 스트레스나 뭐 과식 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네. 위염 이런 것들은 흔한 것들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또 증상만으로는 또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대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은 그럴 때는 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소화장애뿐 아니라 두통에 코피까지 평소 없던 증상들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부분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이제 내시경이라든지 검사에서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계속 더부룩함이라든지 체한 느낌 뭐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이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모든 증상을 또 이제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려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통 같은 경우가 뭐 새로 생겼거나 자주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과 같은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피 같은 경우도 이제 피로할 때는 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거나 멈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코 안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드시고 있는 약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체하거나 두통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로 견디는 분들도 많은데요. 습관적일수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가끔 두통이 있을 때 뭐 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하는 건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통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진통제로만 버티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을 자주 먹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두통이 더 자주 생기는 약물 과용 두통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일부 진통제 같은 경우는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처럼 소화불량하고
두통이 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 진통제만 복용하시기보다는 원인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진 않은지,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음주를 많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아니면 좀 시야가 조금 이상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는데 실천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처음부터 복싱같이 이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익숙해지면은 20분, 30분으로 늘리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습관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외에도 이렇게 좀 잘 올바른 식사 습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이 운동은 한 번에 막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반복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조금 쉽게 가는 방법으로 비타민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보조제보다는 생활 습관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를 먹고서 좀 건강해지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특별하게 결핍이 없다라고 하면은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 같은 게 근본적인 또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 아니면 철분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확인이 되면은 보충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네. 이 검사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대신하는 치료가 아니고요. 네.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생각할 때 젊은 나이부터 조심하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30대에 특히 점검해야 하는 건강수치나 관리법 조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건강검진을 좀 잘 받으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간 수치, 신장 기능, 그다음에 이제 체중하고 허리 둘레를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화불량처럼 이제 새로 생기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젊다고 넘기지 마시고 네.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서는 뭐 수면을 좀 잘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무리해서 힘든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네. 걷기와 같은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병을 걱정하시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40대, 50대 건강을 결정하는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여성이 주신 사연도 들어보시죠. 저는 친구들이 어깨나 무릎이 아프다고 관절이나 그런 쪽으로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병원 가서 주사 맞거든요. 그냥 걸피타민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저는 사실 운동이나 관절 강화 같은 거 근육 강화로 고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쉽게 주사를 맞아서 맞아도 될지 안 될지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2년? 보통 그 정도? 한 친구는 오십견이라고도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관절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퇴행성이 있겠죠?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주사 맞고 좀 몇 달 괜찮다가 또 아프면 주사 맞으러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사만 맞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걱정도 되고요. 네. 친구분들의 경우를 사연으로 주셨네요. 어깨,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사연 주신 분이 50대 후반이니까요.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조금씩 높아질 때죠?
그렇죠.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여기저기가 좀 아프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관절을 오래 사용하면서 연골이라든지 힘줄, 인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네. 이때쯤에 또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체중을 좀 계속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심한 관절염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체중이라든지 근육량, 평소 활동량이라든지 뭐 직업 이런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관절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네. 생활 습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해서 척추 건강에도 부담이 있을 텐데요. 나이가 주는 위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는 이제 분명 중요한 위험 요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퇴행성이라는 거는 이제 늙어서 생긴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러니까 많이 써서 생기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하고 척추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닳고 그다음에 디스크라든지 연골도 이제 탄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가 좀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은 60대라고 하더라도 근육이 잘 유지되어 있고 뭐 체중도 적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훨씬 더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활동도 잘 많이 안 하시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통증도 심하고 그 관절염의 진행도 좀 빠른 편입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게 되면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통증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이게 보통 무릎이 시큰거린다. 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 그리고 이제 오래 걷고 나면 붓는다.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오래 걷거나 무리한 날에만 좀 아프다가 네. 이게 진행이 되면은 평소 걷는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계단이라든지 경사길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는 느낌을 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열감이 있거나 이제 붓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좀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운동을 또 피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무릎 부담은 더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래 걷는데 아프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붓기도 하고 아무래도 보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오래 걸으실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도 줄이시고 네. 걷는 거리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좀 덜 움직이게 되면은 통증은 줄 것 같지만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을 또 지탱하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무릎을 보호하려면은 무조건 쉬는 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가볍게 걷고 자전거 같은 운동을 좀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약물 치료는 소염제인가요? 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약은 소염 진통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하고 통증을 줄여서 뭐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좀 증상과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약들은 이제 관절을 이제 새 것처럼 되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좀 줄여가지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릎 통증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어깨 통증은 어떨까요?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협착증과 같은 척추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깨 관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자체의 문제라는 뭐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뭐 힘줄염,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증상들이 좀 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그러니까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좀 심해지거나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목이나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네. 어깨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목 디스크가 있거나 경추신경이 좀 눌리는 경우에는 목에서 어깨, 팔, 손까지 좀 저리거나 그 찌릿한 통증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어깨가 좀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팔이 저리시거나
손에 힘이 좀 빠지거나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게 신경 문제일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저림이 있는지, 네. 목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예. 물리치료를 비롯해서 여러 방법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주사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사 치료는 관절이나 척추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꼭 아주 심할 때만 주사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어렵거나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플 때는 이게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염증이 명확하게 있거나 관절 안에 부종이 있을 때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 치료라는 거는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네. 통증하고 염증을 좀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든 시기에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시고 자세를 고치시고 네. 체중 관리 같은 이런 근본적인 관리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만 맞으시고 평소와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네. 몇 달 뒤에 또 통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라는 거는 회복을 돕는 한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나 염증이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주사 치료로 통증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도 하지 않나요? 너무 자주 맞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주사 후 몇 달간 편해지기도 하지만 효과가 짧아지고 이 주기를 점점 당겨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다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지가 않기 때문인데 네.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네. 반복적으로 맞으실 경우에는 관절이라든지 힘줄 이런 데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만으로 이제 통증만 줄이게 되면은 그 근력 저하라든지 자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해결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 간격이 짧아지거나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검사라든지 진찰을 통해 가지고 상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치료 방향을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사를 맞는 위치도 상태에 따라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어디인지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면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할 수가 있고 어깨 통증이더라도 오십견인지 힘줄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이제 점액낭염인지에 따라서 또 주사 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아프다만으로 주사의 위치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증상이라든지 영상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주사를 해야지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네. 불필요하게 좀 반복되는 주사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그다음에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동작을 줄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쉬어주는 게 더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가 않아서 30분이라든지 40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네. 가볍게 또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반복적으로 무거운 걸 드신다든지 네.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증 관리라는 거는 병원 치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조심하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는 것들을 같이 지켜주셔야지만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또 운동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무릎, 어깨,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운동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아픈 부위를 억지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관절을 좀 지지해주는 근육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신 경우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서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걷기,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처럼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깨는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돌리기보다는 네. 팔을 가볍게 흔드는 운동이라든지 벽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운동처럼 부드럽게 좀 범위를 회복하는 운동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허리 같은 경우는 복부,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 골반 기울이기, 그다음에 특히나 허리에 부담이 적은 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네.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리거나 힘 빠짐이 생기시면은 예. 바로 중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좀 쉬시고 또 필요하면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많이 하시는 것보다 예.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람회의 마중 가던 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